고작 아시아의 무술이라고요? 미국의 엘리트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태권도 명예구단을 수여받고 태권도가 최고의 무도라며 극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도복을 입고 미 의회에서 연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태권도장을 찾기 시작했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와 같은 명문 대학들은 태권도를 필수 교양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최상위 1%가 먼저 알아본 것은 단순한 무술이 아닌 5천년 한국 철학의 정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교육계가 태권도의 가치에 주목한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명문 사립학교들이 앞다투어 정규 과목으로 태권도를 도입했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정신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현대 교육의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어떻게 한국의 전통 무예에서 해답을 찾게 된 걸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태권도가 미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기까지의 놀라운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그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애슐리 존슨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저를 만든 한국의 스승님과 제 삶을 구한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유명 IT 기업의 CEO이고 어머니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세요. 남들이 보기에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매주 피아노, 수영, 테니스 레슨을 받으며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았고 중학교 때는 전국 수학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부모님은 항상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애슐리라면 당연히 잘할 수 있어라는 주변의 기대가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거든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명문인 웨스트브룩 아카데미에 다니게 됐어요. 이곳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임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죠. 모든 학생들이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공부했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1학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디베이트 클럽 회장을 맡아 전국 대회까지 나갔죠. 학교 신문 편집장 자리도 꿰찼고 봉사활동 시간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매일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건 당연했고 주말에도 SAT 학원을 다녔어요. 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 때마다 시험 성적이 떨어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점점 수면장애가 심해졌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니 낮에는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처음으로 시험에서 A-를 받았을 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죠. 항상 완벽해 보였던 제가 조금씩 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발표 중에 말을 더듬거나 디베이트 대회에서 논리를 헷갈리기도 했죠. 부모님은 걱정하시면서도 애슐리니까 곧 극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저를 더 옥죄었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마주하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제가 심한 불안장애와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약도 처방받았지만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성적은 계속 떨어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져 갔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모두가 저를 실패자처럼 쳐다보는 것 같았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면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공부가 이제는 저를 숨막히게 하는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제 고등학교 2학년 봄학기가 시작됐어요.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으로 떨어진 눈 밑 다크서클을 가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부모님께는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식탁에서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한숨 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었어요. 전교 1등이었던 제가 이제는 겨우 상위 10%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겉으로는 애슐리,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애슐리가 왜 저렇게 됐지? 라고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전국 디베이트 대회 준비를 앞두고 팀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을 때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죠. 아버지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골프를 치러 가셨어요.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대학 가면 만날 사업가들과 인맥도 쌓을 수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무거운 골프채를 들 때마다 제 어깨를 누르는 기대와 부담감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말 최악이었던 날은 SAT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을 때였어요. 수학 섹션에서 실수로 문제 하나를 빼먹는 바람에 만점이 아닌 790점을 받았거든요. 상담 선생님은 충분히 좋은 점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스탠포드에 다니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서 죄송하고 또 죄송했거든요. 우리 학교에는 스탠퍼드 키즈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스탠포드 교수이거나 실리콘밸리 고위 임원인 학생들이었죠. 저도 그 그룹의 일원이었지만 점점 모임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다들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방은 점점 어질러져 갔어요. 한때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책상이 이제는 풀지 않은 숙제와 시험지들로 가득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던 습관도 사라졌고 주말에는 그저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셨어요. 고급 상담센터를 예약하시고 유명한 심리치료사도 연결해 주셨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상담실의 부드러운 소파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해야 하는데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으로 숨어 들어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두려웠거든요. 특히 무서웠던 건 너 요새 어떡할 거야? 대학은 어디로 갈 거야?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직 고민 중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저는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혼자 하교하던 중이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발걸음은 무거웠죠. 그때 제 인생을 바꾼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골목길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합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스승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줄은 몰랐어요. 평소라면 지나치지 않았을 골목길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야! 야!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규칙적인 발차기 소리가 들렸죠. 골목 끝에는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김성철 태권도장이라고 쓰여 있었죠. 간판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건물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용기를 내서 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그때 처음 뵌 김성철 관장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서 계셨고 눈빛은 매서웠지만 따뜻했어요. 관장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미소를 지으시며 어서 오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장 안에는 초등학생 몇 명이 수련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었죠. 관장님은 아이들 하나하나의 자세를 세심하게 교정해주고 계셨어요. 자세가 곧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긴 시간 동안 도장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수련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관장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내 눈빛이 참 슬퍼 보이는구나. 관장님의 첫 마디였어요. 그 말씀에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제 진짜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신 거예요. 관장님은 조용히 절 안으로 이끄시더니 따뜻한 보리차를 내주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들 그래.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지.
관장님의 말씀은 제 가슴 깊숙이 와닿았어요. 내가 가진 힘을 믿어라. 하지만 그 전에 내 마음부터 알아야 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관장님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완벽해 보이는 제 삶의 이면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끝없는 경쟁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까지. 그동안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어요. 관장님은 그저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죠. 마지막엔 내일도 오거라. 내가 찾는 답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왠지 모르게 도장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방과 후에 도장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관장님은 제가 수련을 하자고 조르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마라고 하셨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먼저 관장님, 저도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장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드디어 내 안의 용기가 깨어났구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 태권도 수련이 시작됐답니다. 첫 수련이 시작된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관장님께서 태권도 도복을 건네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느껴졌어요. 하얀 도복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태권도는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단련하는 거란다. 관장님의 첫 가르침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죠. 기본 동작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그저 동작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어요. 평소에 운동을 안 했던 게 이렇게 후회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발차기 연습이에요. 앞차기라는 기본 발차기를 배우는데 균형을 잡지 못해 계속 넘어졌어요. 예일대를 목표로 하는 우등생이 이런 간단한 동작도 못하다니. 좌절감이 밀려왔죠. 그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콱 박혔어요. 그동안 저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는데 관장님은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우라고 가르치시는 거였죠. 매일 저녁 2시간씩 수련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관장님의 따뜻한 격려가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천천히 해도 좋다. 내 페이스대로 가거라.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관장님의 가르침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동작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매 동작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는 발차기에는 두려움을 뚫고 전진하는 용기가 담겨 있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내 눈빛이 달라졌구나라고 하셨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이 아닌 뭔가 단단해진 눈빛이었죠. 수련을 시작하고 놀라웠던 건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니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예전처럼 시험 성적 때문에 악몽을 꾸는 일도 없어졌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더 이상 힘들지 않았어요. 관장님은 자주 저에게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란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이 담겨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자부심이 생겼어요. 제가 배우는 게 단순한 운동이 아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무술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수련이 끝나고 나면 관장님께서는 항상 보리차를 내주셨어요. 그때 나누는 대화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관장님은 제 고민을 들어주시면서도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야.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봐. 특히 잊지 못할 순간은 처음으로 품새를 완성했을 때예요. 태극 일장이라는 기초 품새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냈을 때 관장님께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장에서 배운 기본 동작들을 연습해요. 예전에는 억지로 하던 아침 운동이 이제는 하루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됐어요. 발차기를 할 때마다 관장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한 번의 발차기에 내 모든 것을 담아라. 그게 바로 태권도의 정신이야. 이렇게 제 인생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태권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져갔답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죠.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제 체력이었어요. 예전에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제 자세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고 고개가 들려 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애슐리, 요새 달라 보인다고 하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게 보였죠. 관장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바른 자세는 바른 마음에서 나온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돼요. 태권도 수련을 하면서 제 안에 자신감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당당한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던 건 공부할 때의 집중력이었어요. 예전에는 1시간도 집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2~3시간을 앉아 있어도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관장님께서는 태권도는 정신 수련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였던 거예요. 수면장애도 자연스럽게 나아졌어요. 더 이상 불면증 약을 먹지 않아도 됐죠. 매일 저녁 태권도 수련을 하고 나면 피곤하지만 상쾌한 기분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악몽도 사라졌고 아침에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됐죠. 부모님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내가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태권도장에 직접 찾아가 관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셨대요. 어머니도 더 이상 제 눈 밑 다크서클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학교 성적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강박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시험 성적이 더 좋아졌거든요. 시험 볼 때도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관장님께서 마음이 편해야 실력이 나온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죠. 특히 기뻤던 건 SAT 시험이었어요. 재수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관장님께서 알려주신 호흡법을 했더니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결과는 놀랍게도 전 과목 만점이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경쟁자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친구들도 제 변화를 느꼈는지 내가 훨씬 밝아졌다고 했어요. 도장에서는 이제 노란 띠를 따게 됐어요. 처음 띠 승급 심사를 볼 때는 정말 떨렸는데 관장님께서 내 안의 힘을 믿어라라고 하신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심사가 끝나고 노란 띠를 맬 때는 꿈만 같았죠. 수련을 하면서 특히 좋았던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을 알게 됐어요. 관장님께서는 실수는 스승이다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게 됐고 제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됐죠. 우리 도장에서의 특별했던 순간도 잊을 수 없어요. 어느 날 관장님께서 저와 친구들을 위한 특별 수련회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토요일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태권도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관장님께서는 그날 태권도의 깊은 철학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다. 이것은 삶의 길이며 영혼을 단련하는 방법이란다. 관장님의 이 말씀은 저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우리는 기본 동작 하나하나의 의미를 배웠어요. 앞차기는 용기를, 옆차기는 균형을, 뒤돌아차기는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상징한다고 하셨죠. 수련이 끝난 후에는 다 같이 둘러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 앞에서 털어놓을 수 있었죠. 우울증과 불안으로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 변화된 제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끈끈해졌어요.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수련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게 습관이 됐죠. 관장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며 이것이 바로 태권도의 진정한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처음으로 태권도 시범대회에 나갔을 때예요. 겨우 3개월 수련한 초보자였지만 관장님께서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어주셨어요. 대회 전날 관장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면 된다. 이 말씀 덕분에 저는 떨지 않고 시범을 할 수 있었어요.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태권도를 시작하기 전과 후의 제 모습을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예전에 불안하고 약했던 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학교에서도 이제는 제가 다른 친구들을 돕는 입장이 됐어요.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태권도를 소개해요. 벌써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저를 통해 태권도를 시작했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꿈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바로 태권도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해요. 관장님을 만난 것, 태권도를 시작한 것,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제 모습. 모든 것이 감사하답니다. 제가 태권도를 시작하고 가장 놀라웠던 건 제 주변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SNS에 수련 일지를 올린 것뿐인데 이게 실리콘밸리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제 100일의 변화 게시물이 학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면서 많은 친구들이 태권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저처럼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가장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에밀리가 첫 번째였어요. 평소 발레를 했던 에밀리는 태권도장에 와서 처음으로 네, 사범님 하고 인사하던 날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뒤로 레이첼, 소피아, 올리비아도 하나둘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모두 우리 학교에서 탑10 안에 드는 우등생들이었죠.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 부사장님의 딸 제시카가 저희 도장을 찾아왔을 때였어요. 제시카는 평소 프랑스에서 발레를 배웠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도장에 나타나서는 한국의 무술을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실리콘밸리의 여러 IT 기업 임원들의 자녀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전기차 개발사, 수석 엔지니어링 디렉터이신 마이클의 아버지께서 도장을 방문하셨을 때예요. 그분은 수련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셨다가 수련이 끝난 후 관장님과 차를 마시며 오랜 대화를 나누셨어요. 미국의 교육은 지나치게 성과 중심적입니다.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은 뒷전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건 달랐어요. 아이들이 단순히 동작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예의와 인내, 겸손을 배우고 있더군요. 이건 마치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찾아왔던 교육의 답을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후로 실리콘밸리의 여러 IT 기업 임원들이 도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의 수련을 지켜보러 오셨다가 나중에는 직접 태권도에 대해 여쭤보시더라고요.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이신 제임스 아저씨는 주말마다 관장님과 한국의 교육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곤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관심이 기업 문화로까지 확장된 거예요. 테슬라에서는 직원 복지 프로그램에 태권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조직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다면서 태권도의 기업 교육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저희 도장에서는 수련 전후로 한국식 예절을 배우는 시간도 가져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공수 자세로 인사하고 선배들에게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아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실리콘밸리의 고급 차들이 줄지어 도장 앞에 서 있는 광경이 일상이 됐어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전인격적 교육이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죠. 실리콘밸리의 교육 전문가들도 한국식 교육의 장점을 태권도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는 곧 교육계로도 퍼져나갔어요. 팔로알토의 교육청에서는 정규 체육과정에 태권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여러 사립학교에서도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태권도를 채택하기 시작했죠.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교양 과목으로 태권도 수업을 개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뿌듯했던 건 친구들이 태권도를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련이 끝나면 다 같이 한국 음식점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는 게 일상이 됐고, 주말에는 함께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이제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겠다고 선언했을 정도예요. 우리 태권도장의 변화는 곧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도장을 방문하셨는데, 그날이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날이 될 줄은 몰랐죠. 교장 선생님은 평소에도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의 수련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학교 전체 조회 시간에 태권도 시범을 보여달라고 제안하셨어요. 웨스트브룩 아카데미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보자고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관장님께서 이것도 너희들의 수련이다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관장님은 우리를 믿어주셨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됐죠. 한 달 동안 매일 방과 후에 남아서 시범 준비를 했어요. 에밀리, 제시카, 그리고 저를 포함한 8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뤘죠. 우리는 매일 3시간씩 연습했어요. 손바닥이 붓고 발바닥이 아파도 서로를 격려하며 열심히 준비했죠. 관장님께서는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의 시범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이번 시범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기회라고 하시면서요.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더 끈끈해졌어요. 연습이 끝나면 다 같이 김밥을 만들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한국 드라마도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제시카는 태권도 정신을 주제로 한 UCC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영상을 편집했어요. 드디어 시범의 날이 왔어요. 체육관에는 1200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모이셨죠.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관장님께서 알려주신 호흡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우리는 먼저 기본 동작으로 시작해서 품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파까지 선보였어요. 특히 격파 순간에는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죠. 시범이 끝나고 체육관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중국계 전교 회장 리사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안아준 거예요. 이게 진짜 아시안 파워구나라고 말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닌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걸 깊이 느꼈어요. 그 후로 학교 문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침 조회 시간에 명상과 기본 동작을 하게 됐고, 수업 시작 전에는 공수 자세로 인사하는 것이 일상이 됐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변화를 한국식 교육의 장점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특히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달라진 게 눈에 띄게 보였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이 사례를 실리콘밸리 교육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셨는데, 그 후로 다른 학교들에서도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주 다른 학교의 교사들이 우리 수업을 참관하러 오셨고, 몇몇 학교는 이미 태권도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LA와 뉴욕의 학교들에서도 문의가 왔다고 해요. 우리 학교 신문에서는 태권도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거기에는 태권도를 시작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15% 상승했다는 통계도 실렸죠. 중도 탈락률도 크게 줄었고 학교 폭력 사건도 거의 없어졌대요.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스트레스 제로 캠페인이에요. 우리 태권도부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캠페인인데, 점심시간마다 교정에서 간단한 태권도 동작과 명상을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몇 명 없었는데 어느새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게 됐죠.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오후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주변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지역 뉴스에서 취재를 오고 교육청에서도 여러 번 방문을 했죠. 하지만 관장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배웠으니까요.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태권도 기초 수업을 돕고 있어요. 어린 동생들이 저처럼 태권도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뿌듯해요. 특히 수줍음 많던 아이들이 당당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처음 태권도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요. 태권도는 이제 단순한 운동이 아닌 우리 학교의 자부심이 됐어요. 입학 설명회에서도 우리 학교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소개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웨스트브룩의 태권도 프로그램 때문에 일부러 이사를 오신다고 해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웨스트브룩 아카데미가 태권도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을 때였어요.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교장 선생님께서 전교생이 모인 조회 시간에 발표하셨죠. 오늘부터 우리 학교는 미국 최초로 태권도를 정규 체육교과로 채택합니다.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정신 수련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사립학교들이 우리 학교를 벤치마킹하러 왔을 때예요. 필립스 아카데미, 브룩사이드, 세인트 폴스 등 쟁쟁한 학교들의 교장 선생님들이 방문하셨는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혁신적인 교육 모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한 달 만에 실리콘밸리의 10개 이상의 명문 사립학교가 태권도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고 3개월 후에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30개 학교로 확대됐어요. 심지어 뉴욕의 유명한 달튼 스쿨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실리콘밸리 교육청에서는 특별 연구팀을 꾸려서 태권도 교육의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첫 번째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죠. 태권도를 도입한 학교들의 학업 성취도가 평균 23% 상승했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수도 크게 개선됐다는 거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우리 학교의 사례를 연구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연구진들은 한 달 동안 우리 수업을 관찰하고 학생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한국의 전통 교육 철학이 현대 미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였어요. 관장님은 이런 관심이 쏟아질 때마다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 태권도의 힘이야.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서양의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관장님이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체육 수업에서는 이제 농구나 축구 대신 태권도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됐어요. 특히 신기했던 건 예전에는 체육 시간을 빼먹었던 학생들도 태권도 수업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운동이 아니라 인생 수업이에요라는 말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 됐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태권도가 새로운 트렌드가 됐어요. 시험 공부로 지친 학생들이 태권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거죠. SAT 준비반 학생들은 스터디 그룹 모임 전에 함께 태권도 기본 동작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요. 특히 우리 학교 SAT 성적이 크게 향상되면서 다른 학교들도 이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실리콘밸리의 교육 혁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태권도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날 스탠포드에서 교양 필수 과목으로 동양의 수련과 현대적 적용, 태권도라는 강좌를 개설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케빈 브라운 교수님께서 직접 우리 도장을 방문하셨던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교수님은 관장님과 긴 대화를 나누시면서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학들이 고민해온 문제의 해답이 여기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수님께서 태권도 수련을 시작하시고는 이제야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더욱 놀랐던 건 다른 명문 대학들의 반응이었습니다. UC 버클리는 동양 철학과 현대 교육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연구소를 설립했고 UCLA는 학생 상담센터에 태권도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심지어 MIT에서도 공대생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필수
교양과정으로 태권도를 채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자부심을 느꼈던 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제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에서도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태권도를 도입했고 다른 주요 IT 기업들도 하나둘씩 사내 태권도장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기업 문화가 실리콘밸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우리 학교가 이끈 변화는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교육청에서 시작한 태권도 시범학교 프로그램에는 첫 해에만 50개 학교가 선정됐어요. 저는 직접 이 학교들을 방문해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고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학교 폭력이 90% 가까이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저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년 우리 학교에서 열리는 태권도와 현대교육 심포지엄은 저에게 특별한 자부심을 주는 행사입니다. 전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태권도를 통한 교육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인데 제가 첫 번째 학생 연사로 나서서 제 경험을 나누었거든요. 작년에는 한국에서 오신 교육부 차관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뉴욕 타임스에서 우리 학교를 취재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기자님은 제 이야기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고 실리콘밸리의 교육 혁신, 그 중심에 한국 태권도가 있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썼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관장님께서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히시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주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의 태권도 프로그램을 우수 교육과정으로 선정했고 이 소식이 한국까지 전해졌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셔서 관장님과 화상 미팅도 여러 번 하셨어요. 특히 기뻤던 건 한국의 태권도 교육자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수업을 참관하고 우리의 경험을 듣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태권도의 본고장인 한국에서도 인정을 받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죠. 관장님께서는 이제 태권도가 진정한 세계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며 뿌듯해하셨어요. 관장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건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연구진이 우리 도장을 방문했을 때예요. 평소에는 늘 겸손하고 차분하셨던 관장님은 그날만큼은 특별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도장 한켠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1970년대 초반 20대의 젊은 시절 관장님이 허름한 도장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당시 태권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관장님은 태권도의 가치를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관장님의 미국 생활은 지하실에서 시작됐어요. 영어도 서툴렀지만 동작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둘씩 제자들이 늘어갔대요. 도복을 살 돈조차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태권도의 정신만큼은 제대로 가르치려 노력하셨다고 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관장님이 보관하고 계신 첫 번째 제자들의 편지들이었어요. 50년이 넘은 낡은 편지들 속에는 태권도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는 진심 어린 고백들이 가득했어요. 그 편지들을 보여주시는 관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하버드 연구진은 특히 관장님의 교육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체육관이 아닌 도장이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관장님은 도장이 단순히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닌 인생을 배우는 공간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 대답에는 50년간의 교육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관장님은 수십 년간 모아오신 수련일지들도 공개하셨어요. 매일매일 학생들의 작은 변화까지 꼼꼼히 기록된 노트들이었죠. 그 기록들은 단순한 일지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속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고 관장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 모두를 관찰하고 지도하셨는지 깨달았어요. 우리 학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관장님의 표정은 더욱 빛났어요. 처음에는 꿈 같은 이야기였던 태권도의 정규 과목 채택이 현실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미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관장님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며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는 이제부터 빛을 발할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도장을 찾아오는 교육자들에게 관장님은 항상 태권도가 이제는 한국만의 것이 아닌 세계의 문화유산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그 말씀에는 자부심과 함께 깊은 책임감이 느껴졌죠. 한국의 전통 무예가 세계 교육의 혁신을 이끄는 모습을 지켜보며
관장님은 진정한 문화 전파자로서의 사명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늦은 밤, 저는 종종 혼자 도장에 남아 기본 동작을 연마하시는 관장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50년 전 청년처럼 열정적인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배울 것이 많다고 하시는 관장님의 말씀처럼 태권도는 끝이 없는 배움의 길이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매일 목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이나 자기 방어 기술을 배우러 온 학생들이 태권도의 철학을 접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보고 있죠. 특히 인상적인 건 태권도가 가진 위계 질서와 예의 범절이에요.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화죠. 도복을 입고 도장에 들어설 때 하는 인사부터 고단자를 향한 존경의 마음까지.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식 예절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수련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한국어 인사가 이제는 도장에서 일상이 됐어요. 수련이 끝난 후에는 다 같이 모여 보리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보리차도 이제는 모두가 좋아하게 됐죠. 이런 작은 문화적 교류가 쌓이면서 미국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권도의 수련 과정도 미국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단순히 벨트띠를 따는 게 아니라 각 단계마다 정신적 성장을 요구하는 걸 보고 놀라워했죠. 특히 극기와 인내를 강조하는 수련 방식은 성과 지향적인 미국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근에는 태권도 시범팀에서 활동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태권도의 매력을 알리고 있어요. 품새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한국 무예의 기상과 미학은 서양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발차기 하나에도 5,000년 한국 문화의 혼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는 저도 깊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도장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의 날을 개최해요. 태권도 시범은 물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한국의 전통 예절도 배우죠. 처음에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의 큰 행사로 자리 잡았어요. 제가 특히 자랑스러운 건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K-팝이나 한식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태권도는 한국의 정신과 철학을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한국 문화의 정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미국의 친구들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위대한 문화유산의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데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예일 대학교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태권도장에 있죠. 주말마다 도장을 찾아가는 건 제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과가 됐어요. 3시간 거리를 오가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도장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느끼는 그 특별한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이제 배우는 사람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이면 초등학생들을 위한 태권도 기초 수업을 맡고 있죠.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책임감이 생겼어요. 특히 저처럼 자신감이 부족했던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 더 큰 보람을 느끼곤 해요. 예일대에서도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작은 모임이었는데 한 학기 만에 50명이 넘는 대형 동아리가 됐죠. 매주 수요일 저녁 체육관에 모여 태권도를 수련하는 게 이제는 예일의 새로운 문화가 됐어요. 아이비리그의 다른 학교들에서도 우리 동아리 활동에 대해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건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태권도가 저를 바꿔준 것처럼 이 친구들에게도 같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 2~3명과 함께 시작했어요. 수련이 끝나고 나면 도서관 카페에 모여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태권도를 통해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죠.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우울증으로 휴학을 고민하던 제 룸메이트예요. 제가 태권도를 권유했을 때는 반신반의하더니 한 달 정도 수련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추천하고 있죠. 학교 상담센터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끔 상담 선생님들이 수련을 참관하러 오시는데 태권도의 깊이에 놀라시더라고요. 명상이나 요가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태권도를 통한 정신 수련은 새로웠다고 하시면서요. 저희 동아리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자유롭게 수련하는 시간을 가져요. 시험 스트레스나 과제로 지친 친구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운동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게요. 처음에는 조용했던 체육관이 이제는 매주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요. 태권도를 하면서 특별한 경험도 많이 했어요. 지난 학기에는 한인 유학생들과 함께 태권도 시범 공연을 준비했는데 그때 배운 게 정말 많았어요. 한국 친구들이 들려준 태권도에 담긴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의 자부심을 보면서 저도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동아리 활동이 알려지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난달에는 브라운 대학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수련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들도 자기 학교에서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을 듣다 보면 가끔 태권도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심리학 수업에서 배운 마음 챙김이나 철학 수업에서 배운 동양 사상들. 이런 걸 친구들과 나누면서 태권도가 가진 깊이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주말이면 여전히 관장님의 도장을 찾아가요. 그곳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처음 태권도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돼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면서 제가 받은 것들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져요. 이제는 태권도가 제 삶의 중심이 됐어요. 힘들 때마다 태권도장을 찾게 되고 기쁠 때도 태권도장에서 그 기쁨을 나누게 돼요. 관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태권도는 삶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것 같아요.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태권도는 제게 단순한 운동이 아닌 삶의 방향을 바꿔준 선물이 됐어요. 이제는 이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게 제 꿈이 됐답니다. 제가 태권도를 통해 깨달은 가장 큰 변화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저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이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실리콘밸리에서만 자라온 제가 이렇게 다른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예일 캠퍼스에서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룸메이트 사라는 처음에 왜 하필 태권도야? 라고 물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수련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장에서 배운 예절이 제 일상생활도 바꿔놓았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인사하는 방식부터 식당에서 나이 많은 분들을 대하는 태도까지요. 친구들은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됐냐고 농담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가 자랑스러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 열린 학교 축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태권도 동아리가 공연을 준비했는데 관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지도해 주셨어요. 미국 학생들이 완벽한 동작으로 품새를 선보였을 때 관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신 걸 봤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이제 진짜 태권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구나 하고 감동하셨다고 해요. 제 동생 마이클도 요즘 태권도에 완전히 빠졌어요. 처음에는 쟁이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놀렸는데 이제는 매일 저한테 태권도 동작을 물어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해요.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의 변화가 제일 놀라워요. 스탠포드 교수인 엄마는 처음에 태권도를 그저 동양의 이상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보다 더 태권도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최근에는 대학에서 동양의 교육 철학과 현대 교육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시작하셨어요. 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평범하게 법대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른 꿈이 생겼어요. 태권도의 철학을 미국 교육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고 싶어요. 관장님께서는 내가 두 나라의 다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실현하고 싶어요. 이제 제게 태권도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그건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됐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 됐어요. 때로는 제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농담하지만 사실 저는 그저 더 나은 미국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